지난주에 끝난 3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결과는 뉴욕 증시에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사실 이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론적인 질의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러던 중 노동시장이 강해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정작 말하고 싶은 진실은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이 정말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영재톡의 주제는 파월 의장이 말 못하는 진실, 연준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파월 질의응답 핵심 내용, 실업률 급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연준 개인 법칙의 변화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연준에 출입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경제부 수석 기자는 연준의 가장 정확한 소식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연준의 부대변인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입니다. 3월 FOMC가 열리기 하루 전날 티밀하우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그러기 위한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3%에서 고착화될까 봐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슈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바로 다음 날 FOMC 결과가 나오기 직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기다림의 개임을 하고 있으며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것이 과연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이번 FOMC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부각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왼쪽 점도표에서 보듯이 금년 내 세 번 금리 인하가 재확인되었고요. 청색선의 금리 예상 경로가 살짝 우상향했으나 12월의 중앙값은 4.6%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금리 인하 횟수가 두 번으로 줄어들고 심지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우려감이 크게 고조되었었는데요. 일단 시장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오른쪽에 페드 워치에 즉각 반영되었는데요. 6월 금리나 피봇에 대한 베팅 확률이 55%에서 71%로 높아졌습니다. 그 후 9월과 11월에 또다시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FOMC의 비둘기적 발표 결과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환호했습니다. 다음으로 매 분기마다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즉 3월 SEP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FOMC 위원들은 실물 경제와 노동 시장이 견조하고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금년 중 소폭으로 상승하다가 중장기적으로 2%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 중립 금리는 소폭 상승하여 2.6%로 예상되었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SAP는 GDP 성장률 기대치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4% 내외에서 안정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2%에 수렴해 가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성장과 물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골디락스 경제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속게된 기자회견에서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이 문서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예비 발언의 초안의 일부인데요. 이로부터 파월이 고용시장에 대해 언급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이 긴축을 너무 빨리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재상승이 우려되고 동시에 제약적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고용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에 두 가지 임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이 예기치 않게 약화될 경우 확실한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금년 중으로 금리를 내리되 긴축과 완화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금리나 시점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시장이 갑자기 식어가는 조짐이 보이면 즉각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용지표가 불규칙적이고 후행적 특성상 추세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파월 의장과 기자단 사이에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의 백미는 뉴욕 타임즈의 제나 스미알렛 기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나는 파월 의장이 언급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여기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제나 기자가 눈을 부릅뜨고 묻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 시장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사유가 되나요? 파월 의장이 수요 공급 등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러자 제나 기자가 또다시 다그치며 묻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그 자체만으로 강하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유보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제서야 파월 의장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꺼내들고 답변합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파월의 이 답변은 고용시장이 꺾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긴축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매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불규칙적이고 데이터 간의 갭이 큽니다. 예를 들어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비농업 신규 채용자 통계는 노동시장의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널뛰기 하는 정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1월 신규 채용자가 35만 3천 명으로 발표되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 18만 5천 명보다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발표된 이 수치가 22만 9천 명으로 수정됩니다. 아무리 계절성을 감안해도 35%의 오차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편 2월의 신규 채용자는 27만 5천 명인데요. 이것도 여전히 최근 평균보다 표준 편차가 3배 이상에 달할 만큼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 실업률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실업률이 3.9%로 상승하여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왼쪽에서 신규 채용은 증가했는데 오른쪽에서 막상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서로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수치 사이에 편차가 클 때가 많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비농업 신규 채용자 수인데요. 자주색 막대는 정부 기관인 노동통계국, 녹색 막대는 민간 단체인 ADP가 발표하는 월별 데이터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두 화살표 방향에서 보듯이 민간 ADP 데이터는 감소하는 반면에 정부의 BLS 데이터는 상승하여 정부와 민간이 발표하는 데이터가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 상태, Employment Situation 보고서인데요. 밑에 빨간색 선은 가계 설문조사를 통한 고용, 즉 Employment, 위에 녹색 선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임금 대장, 즉 페이로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데이터 사이에 누적된 갭이 무려 900만 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2021년 이후 이러한 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N잡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농업 신규 채용자 수가 과다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후행적으로 집계되는 실업률이 갑자기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대치 않은 고용시장의 약화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의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연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약화로 인한 실업률의 급상승과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것은 FOMC 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이 강해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답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 그래프는 실시간 샴 법칙의 경기 침체 지표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샴 지표가 평소에는 제로 근처에서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단기간 내에 급상승하면서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 55년간 8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팩트에는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론의 원조인 캠벨 하비 교수의 경기 침체 지표 결과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확대해 보면 샴 지수가 작년 10월 0.33까지 상승했다가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0.27까지 재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수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향후 추세를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최근 들어 미국의 20개 주에서 샴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에워싸고 있는 동부의 뉴저지주, 그리고 서부 중심의 중심지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또 공업지대가 많은 일리노이 주 등에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폴 크루그만 교수가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경기 연착륙의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소 낙관론자로 알려진 크루그만 교수는 아직 샴 지표가 0.5에 미달하지만 연준이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속도가 느리지만 언젠가는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갈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실업률과 경기 침체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따라서 맨 앞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가 언급했듯이 연준의 개인 법칙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 키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월 FOMC 결과 최근 CPI, PCE 예상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약간 우상향했으나 12월 중앙값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SEP 경제 전망을 보면 GDP와 고용 등 실물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재확인되었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를 보면 6월 금리 인하 개시 베팅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로 그러나 고용 지표가 불규칙적이고 데이터 간의 편차가 큰 것이 문제다. 예기치 않게 고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노동시장이 강해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제약적 수준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파월 의장의 진심으로 보인다. 셋째로 이에 따라 연준의 개임 룰이 인플레이션에서 실업률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결국 목표 2%로 하락할 것이고 실업률이 단기간에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